숨소리 힐링 시어터입니다. 오늘은 안톤 체홉의 배짱이라는 단편소설 읽어드리겠습니다. 올가 이바노브나의 결혼식에는 친구와 다정한 지인들 모두가 참석했다. 저희 좀 봐요. 무언가 확실히 다른 분 같죠? 올가 이바노브나가 신랑 쪽으로 고개짓을 하며 말했다. 자신이 어째서 어디서나 볼 법한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지 설명하고 싶은 듯 했다. 신랑 오시프 스테파니치 디모프는 의사이자 구등 문간이었다. 병원 두 곳에서 일했는데 한 곳에서는 비상근 주임 의사였고 다른 곳에서는 해부 담당 의사였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환자를 진료하거나 자기 연구실에 있었고 오후에는 말을 타고 다른 병원에 가서 죽은 환자를 해부했다. 수입은 연 500루블 정도로 형편없었다. 이 남자에 대해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게 전부였다. 하지만 올가 이바노브나와 친구들, 지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다들 무언가 출중한 재능들이 있었다. 이미 상당히 알려진 유명 인사도 있었고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해도 충분히 앞날이 기대되는 사람들도 있었다. 벌써 오래전에 영향을 인정받은 드라마 극장 배우는 세련되고 지적이며 수줍은 사람이었는데 낭송 실력이 뛰어나 올가 이바노브나에게 낭송법을 가르쳐 주었다. 사람 좋고 뚱뚱한 오페라 가수는 올가 이바노브나가 재능을 썩히고 있다며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노력한다면 엄청난 가수가 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화가들도 여럿 있었는데 그중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풍속화, 동물화, 풍경화를 그리는 랴보브스키였다. 금발의 아주 미남인 25살 청년으로 전시회에서 성공을 거두어 최근 500루블의 작품을 팔기도 한 그는 올가 이바노브나의 습작을 지도하면서 잠재력이 있다고 하였다. 악기가 흐느끼도록 연주하는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도 있었는데 그는 솔직히 자기가 아는 여성 중 유일하게 올가 이바노브나만이 반주를 제대로 할 줄 안다고 털어놓곤 하였다. 아직 젊지만 중편과 단편소설, 희곡 등을 발표해 벌써 유명해진 작가도 있었다. 또 누가 있을까? 기조기자 지주로 고대 러시아 서사시에 조예가 깊은 바실리 바실리치도 있다. 그는 사파와 장식을 그리는 데 취미가 있었는데 재주가 뛰어나 문서든 도자기든 낡은 접시든 손만 대면 기가 막힌 작품으로 변신시키곤 했다. 예술적이고 자유로우며 편안한 운명을 타고난 그러면서도 섬세하고 겸손한 성품을 지닌 이 사람들에게 의사란 병이 났을 때만 생각나는 존재였다. 디모프라는 이름은 슈도로프나 타라소프처럼 낯설기 그지없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디모프였지만 그 무리 속에 있으면 어쩐지 체구도 작고 별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연미복 차림도 어색했고 구렛나루는 집사한테나 어울릴 것 같았다. 물론 작가나 화가였다면 에밀 졸라를 연상시키는 구렛나루라는 평가를 받았을 테지만 말이다. 배우인 한 친구는 올가 이바노브나에게 이맛빛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결혼 예복을 입은 모습이 흰 꽃으로 뒤덮인 봄날의 멋진 벚나무 같다고 말해주었다. 설명할 테니 들어보세요. 올가 이바노브나가 배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갑자기 결정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들어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디모프랑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셨답니다. 아버지가 병이 나자 디모프는 밤낮으로 곁을 지켜주었죠.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몰라요. 랴보프스키, 그리고 거기 작가분도 들어보시라니까요. 흥미진진한 이야기예요. 이리 가까이 와보세요. 디모프는 정말 진심을 다해 헌신적으로 아버지를 보살폈답니다.
저도 밤잠 못 자고 아버지를 간호했는데 어느 순간 저희의 착한 모습에 감동하고 말았어요. 저희도 저한테 빠졌고요. 운명은 정말 알 수가 없다니까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저희가 가끔 절 찾아왔고 길에서 마주치기도 하다가 어느 아름다운 저녁에 갑자기 청혼하지 뭐예요. 얼마나 갑작스러웠는지 전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제 열렬한 사랑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부부가 된 거죠. 저희한테는 무언가 강하고 우직한 힘이 있지 않나요? 지금은 저희 얼굴이 이쯤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군요. 빛이 밝지 않아 좀 흐릿하지만 우리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을 때 저희 이마를 봐주세요. 랴버프스키, 저 이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디모프? 지금 당신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올가 이바노브나가 남편을 불렀다. 이리로 와봐요. 랴버프스키와 인사하세요. 자, 친구가 되시라고요. 디모프는 선량하고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랴버프스키에게 손을 내밀었다. 반갑습니다. 제 동기 중에 랴버프스키라는 친구가 있었죠. 혹시 친척이 아닐까요? 2. 올가 이바노브나는 22, 디모프는 31살이었다. 결혼식 후 부부는 멋진 생활을 시작했다. 액자에 끼워져 있거나 그렇지 않은 올가 이바노브나와 다른 사람들의 습작 그림이 거실 벽 사방에 걸려 있었다. 피아노와 가구 주변은 중국 우산, 이젤, 색색의 천, 단검, 흉상, 사진 등으로 아름답게 장식했다. 식당에는 전통 장식 그림을 붙이고 나무 껍질 신발과 작은 낫 장식을 걸었으며 구석에는 큰 낫과 썰애를 세워 러시아 분위기가 물씬 풍기게 했다. 침실은 동굴처럼 보이게끔 짙은색 나사천을 천장과 벽에 달아 늘어뜨리고 침대 위에 베네치아풍 등을 걸었으며 문가에는 도끼창을 든 인물상을 세워두었다. 모두 젊은 부부의 보금자리가 참으로 훌륭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매일 11시쯤 일어나 피아노를 쳤고 해가 날 때는 유화로 그림을 그렸다. 12시가 넘으면 단골 제단사에게 갔다. 부부에게는 돈이 많지 않았으므로 새 옷으로 맵시를 내기 위해서는 제단사와 함께 여러 궁리를 해야 했다. 헌옷을 새로 염색하고 못쓰게 된 망사나 레이스, 비로드와 실크 천 조각을 활용함으로써 입이 떡 벌어지게 하는 환상적인 의상이 탄생하곤 했다. 제단사를 만난 후 올가 이바노브나는 친분 있는 여배우들을 만나러 갔다. 공연 소식도 듣고 그 김에 새 작품 시사회표도 얻기 위해서였다. 그 다음에는 화가의 작업실이나 전시회에 가야 했고 또 그 다음에는 누군가 유명인을 찾아가 집에 초대하거나 잡담을 나누거나 했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어디를 가든 유쾌한 환대를 받았고 보기 드물게 멋지고 훌륭하다는 말을 들었다. 뛰어나고 유명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이 올가 이바노브나를 그들 무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으면서 재능과 취향, 지성을 갖추었으니 무언가 하나에 전념한다면 큰 성과를 내리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곤 하였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그림을 그리고 점토 작품을 만들고 아마추어 연극에 참여했는데 이 모두에서 재능을 드러냈다. 조명등을 만들든 옷을 차려입든 누군가의 넥타이를 매주든 올가 이바노브나의 손길이 닿으면 비범하고 예술적이고 우아한 작품이 되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뛰어난 재능을 보인 분야는 유명 인사들과 금방 사귀어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었다. 누구든 조금이라도 유명해져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올가 이바노브나는 당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자기 집에 초대하곤 했다. 새롭게 친분을 쌓은 건 기쁘고 축하해야 마땅한 일이었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유명 인사를 숭배하고 자랑스러워했으며 그들을 매일 밤 꿈에서 보기까지 했다. 유명 인사에 대한 갈증은 끝나는 법이 없었다.
옛 유명 인사가 떠나고 잊히면 다음 유명 인사들이 왔지만 올가 이바노브나는 새로운 이들에게 금방 익숙해져 실증을 느꼈고 또다시 새로운 유명 인사를 찾는 데 열중했다. 대체 무엇 때문일까? 4시가 넘으면 집에서 남편과 저녁을 먹었다. 남편의 소박함, 건전한 사고방식, 선량한 성품은 올가 이바노브나의 공감과 감탄을 샀다. 아내는 계속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머리를 껴안고 마구 입을 맞춰대곤 했다. 당신은 정말 똑똑하고 선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중대한 결점도 있죠. 예술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 말이에요. 음악도 미술도 다 싫어하잖아요. 이해를 못해서 그래. 디모프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평생 자연과학과 의학 공부만 해서 예술에는 관심 둘 여유가 없었어.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어째서? 당신 친구들은 자연과학이나 의학을 모르지만 비난받지 않잖소. 누구든 자기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난 풍경화나 오페라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똑똑한 이들이 거기에 자기 일생을 바치기도 하고 또 다른 똑똑한 이들이 거기에 큰 돈을 기꺼이 지불하는 걸 보면 분명 필요한 일일 거라고 말이야. 난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싫어하는 건 아니라오. 알았어요. 솔직한 당신과 악수하겠어요. 식사가 끝난 후 올가 이바노브나는 지인 집에 갔다가 극장이나 음악회장으로 향했다. 집에는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왔다. 매일매일이 그렇게 흘렀다. 매주 수요일에는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카드놀이를 하거나 춤을 추는 파티가 아니라 안주인과 손님들 모두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는 모임이었다. 드라마 극장의 배우는 낭송을, 가수는 노래를, 바이올리니스트는 연주를 했고 화가들은 안주인이 잔뜩 준비해 놓은 화첩에 그림을 그렸다. 안주인 자신도 그림을 그리고 점토 작품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 반주를 했다. 낭송과 연주, 노래를 쉬는 동안에는 문학, 연극, 그림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손님은 모두 남자였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자신과 재단사를 제외한 여자들은 하나같이 지루한 속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파티가 열릴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장면은 초인종이 울리는 순간 안주인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긴장된 자세로 그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분이란 처음으로 초대받은 유명 인사를 뜻했다. 남편 디모프는 거실에 없었지만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정확히 11시 반이 되면 식당으로 이어지는 문이 열렸고 선량하고 겸손한 미소를 띤 디모프가 두 손을 비비면서 여러분 좀 드시죠? 라고 말하곤 했다. 우르르 식당으로 몰려가면 늘 똑같은 상이 차려져 있었다. 굴요리, 햄이나 송아지 고기, 정어리, 치즈, 캐비어, 버섯, 보드카, 그리고 포도주가 담긴 커다란 유리병 2개가 놓였다. 아, 우리 지배인님은 친절하기도 하시지. 감격한 올가 이바노브나가 손뼉을 치며 말하곤 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저희 이마를 좀 보세요. 디모프, 조금 더 옆으로 돌아서 봐요. 여러분, 보세요. 얼굴은 벵갈 호랑이인데 표정은 사슴처럼 순하고 착하지 않아요? 정말 고마워요, 여보.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디모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훌륭한 청년이야. 하지만 곧 디모프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연극, 음악, 그림 이야기로 돌아갔다. 젊은 부부는 행복했고 삶은 걱정 없이 흘러갔다. 하지만 신혼의 3번째 주는 그리 행복하지 못했고 슬프기까지 했다. 디모프가 병원에서 단독에 감염되는 바람에 엿새 동안 누워 있었으며 탐스러운 검은 머리카락을 싹 밀어버려야 했기 때문이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남편을 간호하며 서럽게 울었지만
병세가 조금 나아지자 빡빡 민 머리에 흰 머리수건을 씌우고는 남편을 모델로 배도인 사람 초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즐거워했다. 디모프가 건강을 회복해 다시 병원에 나가기 시작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또 문제가 발생했다. 여보, 난 운이 없나 봐. 디모프가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다. 오늘 해부가 4건 있었는데 중간에 손가락을 2개나 베었지 뭐야. 집에 온 다음에야 알았어. 올가 이바노브나는 깜짝 놀랐다. 남편은 웃으면서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해부하다가 손 베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마 마누라의 정신이 팔려서 주의가 산만해진 모양이야. 올가 이바노브나는 남편이 감염되었을까봐 걱정하며 밤마다 기도를 올렸지만 다행히 별일 없이 지나갔다. 다시금 걱정 근심 없는 행복한 나날이 흘러갔다. 지금도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멀리서부터 웃음 지으며 1000개는 될 법한 즐거움을 약속하는 봄 말이다. 행복은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다. 4월, 5월, 6월에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별장에 머물며 산책, 스케치, 낚시, 종달새 노랫소리를 즐길 것이고 7월부터 가을까지는 화가들의 볼가강 여행이 예정되어 있었다. 올가 이바노브나도 중요한 구성원으로 여행에 참여하기로 했다. 벌써 아마포로 여행복 2벌을 직접 만들었고 여행 때 쓸 물감과 붓, 캔버스와 팔레트를 사둔 참이었다. 거의 매일 레보프스키가 찾아와 그림 실력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봐주었다. 그림을 꺼내면 화가는 두 손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넣고 입술을 꽉 다문 채 콧소리를 섞어 말했다. 이쪽 구름은 고함을 지르고 있군요. 저녁빛을 받지 못했어요. 전경은 어딘지 쥐어뜯긴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부족해요. 이쪽 오두막은 뭔가 불만스럽다는 듯 삐걱거리네요. 여기 구석 부분을 좀 더 어둡게 하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잘했습니다. 화가가 알아듣지 못하게 말할수록 올가 이바노브나는 이해하기가 더 쉬웠다. 3. 5월 오순절 둘째 날 오후에 디모프는 저녁 식사거리와 과자를 사서 별장에 머물고 있는 아내에게 갔다. 벌써 2주 동안이나 아내를 보지 못해 몹시 그리웠다. 열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리고 숲길을 헤치고 별장으로 가는 동안 그는 허기와 피곤에 시달렸고 어서 아내와 저녁을 먹고 편하게 누워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캐비어, 치즈, 흰살 생선이 들어있는 꾸러미를 보는 것만으로 신이 났다. 간신히 별장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해가 저물었다. 가정부 노파는 마님이 집에 안 계시지만 곧 돌아올 거라고 말했다. 별장은 볼품 없었다. 낮은 천장에는 아무 종이나 붙여두었고 울퉁불퉁한 바닥은 갈라져 있었으며 방은 3개뿐이었다. 방 하나에는 침대가, 다른 방에는 의자 위나 창가에 캔버스, 붓, 기름종이, 남자 외투와 모자가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다. 3번째 방으로 들어가니 모르는 남자 3이 있었다. 2명은 갈색 머리에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남은 1명은 깔끔하게 면도한 뚱뚱한 남자로 배우 같았다. 상 위에서 차 주전자가 끓고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배우가 못마땅한 시선으로 디모프를 훑어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올가 이바노브나를 찾아온 건가요? 기다리면 곧 올 겁니다. 디모프는 앉아서 기다리기 시작했다. 갈색머리 남자 1명이 잠이 덜 깬 듯 흐릿한 시선으로 디모프를 보면서 차를 따르더니 물었다.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지만 입맛을 버리지 않으려고 디모프는 차를 사양했다. 곧 발소리와 귀에 익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손에 화구 상자를 든 올가 이바노브나가 뛰어들어왔다. 그 뒤로 커다란 우산과 접이 의자를 든 랴보프스키도 빨갛게 상기된 즐거운 얼굴로 뒤따라왔다. 디모프! 올가 이바노브나가 기쁨에 넘쳐서 외쳤다. 당신이군요. 아내는 남편 가슴에 얼굴과 두 손을 가져다 대면서 말했다. 정말 당신이에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오지 않았어요? 왜 무엇 때문에요? 올 시간이 있어야지. 늘 바쁘고 어쩌다 시간이 나면 기차 시간이 안 맞는다든지 했거든. 당신을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밤마다 당신 꿈을 꿨어요. 혹시 병이 나진 않았는지 걱정했고요. 아, 친절한 당신이 정말 얼마나 필요한 때 와주었는지 몰라요. 당신이 내 구세주라니까요. 날 구해줄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내일 여기서 아주 독특한 결혼식이 열리거든요. 아내가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매주면서 말을 이었다. 기차역 전신수 청년의 결혼식이에요. 체켈데에프라는 잘생기고 똑똑한 청년인데 그 뭐랄까 얼굴에 힘과 우직함이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을 모델로 바이킹을 그려도 될 것 같아요. 별장에 와 있는 사람들 모두가 초대받았고 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죠. 돈이 많지도 않고 외롭고 수줍은 사람인데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혼인 미사가 끝나면 모두 교회에서 신부집까지 걸어가기로 했어요. 한번 상상해봐요. 숲에서 새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걸어가는 장면을요. 햇살을 받은 풀밭이 반짝거리고 우리는 모두 그 초록빛 배경 위에서 색색의 점이 되는 거죠. 프랑스 인상파 취향으로 정말 독특하지 않아요? 근데 여보, 난 교회에 뭘 입고 가야 할까요? 올가 이바노브나가 울상이 되었다.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옷도 꽃도 장갑도. 그러니 당신이 날 구해야 해요. 여기 이렇게 당신이 온 건 운명이 절 구하라고 정해준 거예요. 당신이 열쇠를 갖고 집으로 가서 옷장에 있는 장밋빛 드레스를 가져다 줘요. 기억하죠? 첫 번째 자리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창고 오른쪽 바닥을 보면 종이 상자 2개가 있을 거예요. 이쪽 상자에는 레이스하고 천조각들이 잔뜩 들었는데 아래에 꽃장식이 있어요. 조심해서 꺼내야 돼요. 잘못하면 구겨지거든요. 나중에 또 써야 하니까. 아, 그리고 장갑은 사다 줘요? 알았어. 내일 가서 가져다 주지. 디모프가 대답했다. 내일이라니요? 올가 이바노브나가 놀라 되물었다. 내일 어떻게 시간을 맞춘다고요? 첫 기차가 9시인데 결혼식은 11시란 말이에요. 여보, 안 돼요. 오늘 가야 돼요. 내일 당신이 오기 어려우면 배달한 편으로 보내줘요. 자, 어서 가요. 벌써 기차가 들어올 시간이에요. 늦으면 안 돼요, 여보. 아, 알았어. 이렇게 당신을 보내게 되어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올가 이바노브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전신수 청년한테 왜 그런 약속을 했는지 정말 난 바보 같아요. 디모프는 서둘러 차 한 잔을 마시고 빵 하나를 챙겨 겸손한 미소와 함께 역으로 출발했다. 캐비어, 치즈, 흰살 생선은 갈색머리 남자 2명과 뚱뚱한 배우가 먹어 치웠다. 4. 달빛 밝은 7월의 어느 고요한 밤, 올가 이바노브나는 볼가강 여객선 갑판에 서서 강물과 아름다운 강변 풍경을 바라보았다. 옆에 선 랴보프스키는 물 위의 검은 그림자가 그림자라기보다는 꿈이라고 말했다. 인간 삶의 덧없음과
높고 영원하며 성스러운 존재에 대해 알려주면서 신비하게 반짝이는 마법 같은 강물이나 끝없는 하늘, 슬픔에 잠긴 강변을 바라본다면 자기 삶이 잊히든 죽든 추억으로 남든 아무 상관도 없다고 했다. 과거는 흘러갔으니 그만이고 미래는 부질없으며 인생의 한 번뿐인 이 놀라운 밤도 곧 끝나 영원히 사라질 테니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질문도 던졌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랴보프스키의 말소리를 듣다가 밤의 정적에 귀를 기울이다가 하면서도 자신은 불멸할 거라고,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쪽빛 강물, 하늘, 강변, 검은 그림자, 마음을 가득 채운 무의식적인 기쁨은 자신이 앞으로 위대한 화가가 될 것이라고, 저 멀리 달빛 밝은 밤 너머 무한히 펼쳐진 공간 어딘가에 성공, 영광, 대중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먼 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노라니 몰려든 사람들, 조명 불빛, 축하 음악 소리, 환호하는 외침, 흰옷을 입은 자기 자신, 사방에서 던져주는 꽃다발이 보이는 듯 했다. 배전의 팔꿈치를 괴고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신의 선택을 받은 위대한 천재라는 생각도 했다. 그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일은 모두 새롭고 비범하며 멋진 것이었다. 앞으로 더 성숙해진 후에 그의 남다른 재능이 이루어낼 것들은 또 어떻겠는가. 형언할 수 없이 고상하고 감동적이리라. 그건 그의 얼굴을 보든 태도를 보든 자연을 대하는 모습을 보든 분명했다. 그림자에 대해, 저녁 색조에 대해, 달빛에 대해 그가 하는 말은 특별하고 독창적이어서 마치 자연을 다 이해한 존재 같은 매력이 절로 느껴졌다. 그는 아주 잘생기고 개성적인 데다가 마치 하늘의 새처럼 속세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인물인 것이다. 선선해지네요. 올가 이바노브나가 몸을 떨었다. 랴보프스키는 자기 망토로 여자를 감싸주며 서글프게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꼼짝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노예 주여, 오늘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매혹적일까요? 그는 여자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응시했다. 두 눈이 너무 강렬해 마주보기가 무서웠다. 저는 당신을 미칠 듯이 사랑합니다. 그가 여자의 뺨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한마디만 해줘요. 전 삶도 예술도 내던질 수 있습니다. 격정에 사로잡힌 그가 중얼거렸다. 절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그런 말 마세요. 올가 이바노브나가 눈을 감으며 말했다. 무서워요. 디모프는 어쩌고요? 디모프라니요? 왜 그 이름이 나오죠? 디모프가 무슨 상관입니까? 볼가강, 달, 아름다움, 내 사랑, 내 환희에 디모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과거 따위는 필요 없어요. 오로지 한순간이면 돼요. 올가 이바노브나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남편 생각을 하려 했지만 결혼식, 디모프와 보낸 시간, 파티 등 모든 과거가 하잘것없고 희미하게 불필요하고 머나먼 곳의 일처럼 여겨졌다. 그렇다. 디모프라니 그가 무슨 상관이지. 디모프를 신경 쓸 필요가 어디 있나. 그가 이 자연 속에 존재한단 말인가. 그는 그저 꿈이었던 건 아닐까. 그렇게 단순하고 평범한 사람은 지금까지 누린 행복만으로도 충분해. 올가 이바노브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생각했다. 거기 사람들이 얼마든지 날 비난하고 욕해도 좋아. 다 받아주고 죽어버리면 되니까.
사는 동안 모든 걸 경험해봐야 하는 거야. 아, 이 얼마나 극적이고 멋진가. 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가가 여자를 포옹하며 두 손에 입맞춤을 퍼부었다. 여자는 그저 신용만으로 손을 빼내려고 했다. 당신도 날 사랑하죠? 그렇죠? 아, 얼마나 아름다운 밤인지, 얼마나 마법 같은 밤인지. 맞아요. 정말 아름다운 밤이죠. 올가 이바노브나는 눈물이 고여 반짝이는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고 속삭였고 재빨리 주위를 살핀 후 남자를 껴안고 열렬히 입을 맞추었다. 기네슈마슈로 갑시다. 갑판 저쪽에서 누군가 말했다. 그들의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다. 식당에서 나온 남자가 그들 곁을 지나갔다. 있잖아요. 포도주 좀 가져다 줘요. 행복감에 울고 웃으며 올가 이바노브나가 화가에게 말했다. 격정으로 창백해진 화가는 벤치에 앉더니 애정과 감사의 시선으로 여자를 바라보았다. 이어 눈을 감고는 힘겨운 미소와 함께 중얼거렸다. 난 지쳤어요. 오. 9월 2일은 따뜻하고 고요했지만 날씨가 흐렸다. 이른 아침 볼가강 위로 먹구름이 살짝 들이우더니 9시가 넘으면서 비가 흩뿌리기 시작했다. 하늘이 맑아질 일은 없는 듯했다. 차를 마시면서 레보프스키는 올가 이바노브나에게 그림은 가장 배은망덕하고 따분한 예술이라고, 자신은 화가가 아니라고,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바보들 뿐이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나이프를 움켜쥐고는 제일 잘했던 그림에 대고 마구 칼질을 해대었다. 차를 마신 후에는 우울한 모습으로 창가에 앉아 볼가강을 바라보았다. 반짝임을 잃은 볼가강은 희미하고 불투명하며 차가운 모습이었다. 모든 것이 서글프고 침울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강변의 화려한 초록빛 융단이며 다이아몬드 같은 달빛, 투명한 푸른빛 하늘, 그 밖의 모든 멋지고 화려한 것들을 이제 자연이 볼가강에서 다 거두어들이고 다음 봄까지 괴짝에 넣어두기로 작정한 듯 했다. 볼가강 위를 날아다니는 꽈마귀들은 헐벗은 강을 놀리듯 울어댔다. 레보프스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이 이미 한물 갔고 재능도 잃었다고, 세상 만사가 일시적인 것이고 멍청한 짓뿐이라고, 이 여자와 엮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한마디로 그는 기분이 나쁘고 우울했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칸막이 뒤의 침대에 앉아 아름다운 아마빈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면서 집의 거실, 침실, 서재에 있는 자기 모습을 상상했다. 극장에, 재단사에, 유명 인사들에게 가는 장면도 떠올렸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날 기억하기는 할까? 가을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파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디모프는? 아, 다정한 내 남편. 어서 집에 돌아오라며 점잖은, 하지만 아이처럼 간절하게 보채는 편지를 보내왔지. 매달 75루블씩 꼬박꼬박 붙여주었고 화가들한테 100루블을 빌렸다고 하자 그 돈도 바로 보내주었고 말이야. 얼마나 착하고 관대한 사람인지. 올가 이바노브나는 여행에 지쳤고 지겨웠다. 거친 농부 남자들한테서 강이 풍기는 눅눅한 냄새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농부가 사는 오두막에 묵다 보니 몸에 밴 불결한 느낌을 털어내고 싶었다.
랴보브스키가 화가들한테 9월 20일까지 여기서 함께 지내겠다고 약속만 하지 않았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떠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맙소사. 랴보브스키가 한탄했다. 도대체 해는 언제 나오는 거지? 해가 없는데 어떻게 햇살이 비치는 풍경을 그릴 수 있냔 말이야. 구름 낀 날 그렸던 것이 있잖아요. 올가 이바노브나가 칸막이 밖으로 나오면서 말했다. 오른쪽에 숲이 있고 왼쪽에 소랑 오리들이 있는 그림이요. 기억나죠? 지금은 그걸 끝내면 되겠네요. 뭐라고? 화가가 얼굴을 찡그렸다. 끝내면 되겠다고? 내가 혼자서는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하나 보지? 날 대하는 게 어쩜 이렇게 달라졌죠? 올가 이바노브나가 한숨을 쉬었다. 얼굴이 일그러진 올가 이바노브나는 벽난로 쪽으로 물러나 울기 시작했다. 눈물바람은 지긋지긋하다고. 그만 그쳐. 나도 울고 싶은 일은 무수히 많지만 울지 않잖아. 무수히 많다고요? 올가 이바노브나가 흐느끼며 말했다. 제일 큰 이유는 제가 벌써 성가신 존재가 되었다는 거겠죠. 그래요. 진실은 당신이 우리 사랑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화가들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온갖 노력을 다하죠. 감출 수도 없는 일을요. 벌써 오래전부터 다들 아는 일인걸요. 올가, 한 가지만 부탁하지. 화가가 가슴에 한 손을 얹고 간절한 투로 말했다. 날 괴롭히지 말아줘. 이제 당신한테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그래도 날 사랑하죠.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정말 질색이군. 화가가 이를 악물고 말하더니 벌떡 일어났다. 내가 볼가강으로 뛰어들거나 미쳐버리거나 해야 끝이 난다는 거지? 날 좀 내버려둬. 그럼 날 죽여요. 죽이라고요. 죽이라고요. 올가 이바노브나가 소리를 질렀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흐느끼면서 칸막이 뒤로 들어갔다. 오두막의 초가 지붕 위로 비가 후두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랴보프스키는 머리를 감싸쥐고 집안을 오가더니 누군가에게 뭔가 증명이라도 하겠다는 듯 결심한 표정으로 모자를 쓰고 총을 어깨에 매더니 밖으로 나갔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한참 동안 침대에 누워 흐느꼈다. 처음에는 랴보프스키가 돌아왔을 때 죽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끔 독약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에는 거실과 서재에 있는 자기 모습, 디모프 곁에 가만히 앉아 편안하고 청결한 삶을 누리는 모습, 저녁이면 극장에 가서 오페라 가수 마지니의 노래를 듣는 모습을 상상했다. 문명생활, 도시의 소음, 유명 인사 등이 너무도 그리워 가슴이 먹먹했다. 노파가 오두막 안으로 들어오더니 느긋하게 불을 피우고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타는 냄새가 나면서 푸르스름한 연기가 주변을 채웠다. 더러운 긴 장화를 신은 화가들이 비에 젖은 얼굴을 하고 들어와서는 그림을 살펴보았고, 볼가강은 굳은 날씨에도 매력적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을 했다. 벽에 걸린 싸구려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갔다. 추위로 둔해진 파리들이 성상 근처 구석에 몰려들어 붕붕거렸다. 긴 의자 아래 두꺼운 종이 밑으로 바퀴들이 돌아다니는 소리도 들렸다. 랴보프스키는 해가 진 다음에야 돌아왔다. 장백하고 지친 모습의 그는 탁자에 모자를 던지고는 더러워진 장화를 신은 채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지쳤어. 그는 눈꺼풀을 들어 올리려 했으면서 눈썹을 움직였다. 화가를 위로하고 자신이 화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올가 이바노브나가 곁에 다가가
말없이 입을 맞추고 금발의 곱슬머리에 빗을 가져다 댔다. 머리를 빗겨줄 잠이었다. 뭐야? 화가는 뭔가 차가운 물건이 닿기라도 한 듯 질색을 하며 눈을 떴다. 뭐 하는 거요? 제발 부탁이니 날 좀 내버려 두라니까. 화가는 여자의 손을 밀치며 몸을 피했다. 그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혐오와 분노처럼 보였다. 그 순간 노파가 양배추 스프 접시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날라왔다. 양쪽 엄지손가락이 접시 안에 들어간 모습이 올가 이바노브나의 눈에 띄었다. 튀어나온 배를 꽉 동여맨 지저분한 노파. 랴보프스키가 개걸스레 먹고 있는 양배추 스프, 오두막집. 처음에는 소박해서 끌렸던 이런 삶이 화가 특유의 무질서 등이 하나같이 끔찍스러웠다. 갑자기 자신이 모욕당했다는 느낌을 받은 올가 이바노브나가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는 얼마 동안 헤어져 있는 게 좋겠어요. 안 그러면 권태 때문에 심각한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이제 지겨워요. 오늘 떠날 거예요. 어떻게? 빗자루라도 탈 건가? 오늘이 목요일이니 9시 반에 여객선이 올 거예요. 그런가? 그래, 그렇군. 그럼 떠나도록 해. 냅킨 대신 수건으로 입을 닦으며 랴보프스키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여기서 지루해하고 할 일도 없으니 붙잡는 건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야. 그만 떠나고 20일 후에 봅시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신이 나서 짐을 쌌다. 좋아서 두 뺨이 발그레해질 정도였다. 이제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침실에서 잠을 자며 식탁보 위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일까? 마음이 가벼워진 덕분에 화가한테도 화가 나지 않았다. 물감하고 붓은 남겨둘게요. 쓰다가 남으면 가져와요. 올가 이바노브나가 말했다. 내가 없어도 게으름 부리거나 우울해하지 말고 열심히 그려야 해요. 잘할 수 있죠? 9시에 랴보프스키가 작별 인사로 입맞춤을 했다. 다른 화가들 보는 앞에서 입맞추는 일을 면하려는 심산이라고 올가 이바노브나는 생각했다. 부두로 나가자 곧 배가 도착해 올라탔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이틀 반이 지나서야 집에 도착했다. 모자와 방수 외투를 벗지도 않은 채 기대감에 숨을 헐떡거리며 거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식당으로 갔다가 했다. 윗도리를 벗고 조끼 단추도 푼 디모프가 식탁에 앉아 포크에 대고 나이프 날을 갈고 있었다. 꿩고기 접시가 앞에 놓였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집에 들어가면서 과거를 다 숨겨야 한다고, 자기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수줍은 듯 환하고 행복한 미소, 기쁨으로 반짝이는 두 눈을 대하고 보니 이런 사람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비열하고 가증스러운 짓인지 느낄 수 있었다. 비방이나 절도 혹은 살인이 불가능하듯 이런 속임수도 자신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작정을 했다. 남편의 입맞춤과 포옹이 끝나자 올가 이바노브나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쌌다. 왜? 여보, 왜 그래? 남편이 다정하게 물었다. 너무 반가워서 그래? 올가 이바노브나는 부끄러워 붉어진 얼굴을 들고 사제의 시선으로 남편을 보았다. 하지만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는 못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어서 앉아. 남편이 아내를 일으켜 식탁에 앉혔다. 자, 꿩고기 좀 먹어봐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올가 이바노브나는 집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면서 꿩고기를 먹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6. 한겨울부터는 디모프도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것 같았다. 마치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 양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한 미소도 짓지 않았으며 단 둘이 있지 않으려는 듯 코로스텔료프라는 동료 의사를 자주 식사 자리에 데려왔다. 키가 작고 머리를 짧게 잘랐으며 얼굴이 찌그러진 이 동료는 올가 이바노브나와 대화할 때면 어쩔 줄 몰라 하며 위도 단추를 모조리 풀었다가 다시 잠그고 오른손으로 왼쪽 콧수염을 잡아 뜯곤 했다. 식사를 하면서 두 의사는 횡격막이 올라가면 간혹 부정맥이 나타난다든가 최근 들어 신경염이 자주 관찰된다든가 전날 디모프가 해부한 악성 빈혈 진단 시신에서 췌장암이 발견되었다든가 하는 얘기를 나누었다. 그런 의학적 대화는 오로지 올가 이바노브나가 입을 열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듯 여겨졌다. 식사가 끝나면 코로스텔로프가 피아노 앞에 앉았고 디모프는 한숨을 쉬며 말하곤 했다. 이보게 뭔가 슬픈 곡을 연주해보게나. 코로스텔로프는 어깨를 올리고 손가락을 넓게 벌려 화음 몇 개를 잡고 러시아 남자의 고뇌를 덜어줄 안식처는 어디에 같은 곡을 노래했다. 그러면 디모프는 다시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최근 올가 이바노브나는 전혀 조심성이 없이 행동했다. 매일 아침 우울한 기분으로 깨어나서 레버프스키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고 나면 레버프스키 때문에 남편을 잃어버렸고 결국 남편도 레버프스키도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에는 레버프스키가 대단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풍경화와 풍속화를 폴레노프풍으로 섞은 그림들의 화실을 방문한 모두가 찬사를 보낼 정도였다고 한 지인의 말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의 영향을 받은 덕분에 발전한 화풍이라는 것이 올가 이바노브나의 생각이었다. 자신의 영향력이 그토록 강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자기가 화가를 버린다면 그는 그대로 죽어버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찾아왔을 때 번쩍거리는 회색 양복에 새 넥타이를 메고 나 멋있나요? 라고 괴로운 듯 물었던 모습이 기억났다. 사실 긴 곱슬머리에 푸른 눈동자를 지닌 그는 아주 멋졌고 그날 특히 다정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떠올리고 생각한 후에는 옷을 입고 몹시 설레는 마음으로 랴보프스키의 화실로 향하곤 했다. 그곳엔 정말로 훌륭한 자기 작품을 앞에 두고 즐거운 마음에 들뜬 화가가 있다. 그는 촐싹거리며 장난을 치고 진지한 질문도 농담으로 받는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화가를 그림에 빼앗긴 것이 약올라 그림이 싫지만 예의상 5분 정도 말없이 그림을 감상한 후에 마치 성물 앞에서처럼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한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그린 것 중에 최고예요. 소름이 끼칠 정도네요. 이어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버리지 말라고, 불행한 자신을 동정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한다. 울면서 그의 손에 입을 맞추고 사랑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한다. 자기의 영향을 벗어났다가는 화가가 길을 잃고 헤매다 죽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남자의 즐거운 기분을 망치고 스스로도 비굴하다고 느낀 올가 이바노브나는 이후 재단사한테 가거나 친분 있는 배우를 찾아가 극장표를 구걸하거나 했다. 화실에 갔다가 그를 만나지 못하면 그날 당장 자신을 찾아오라고, 아니면 독약을 마시겠다고 위협하는 편지를 남겼다. 겁을 먹은 화가는 집으로 찾아와 식사 때까지 머문다. 그리고 남편이 있다는 것에 개의치 않고
무례한 말을 일삼았고 여자 또한 마찬가지로 응수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폭군이자 적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꼴이었다. 상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 그 싸움에 매달리는 모습이 얼마나 꼴불견인지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디모프의 동료 코로스텔료프까지도 모든 걸 짐작했을 정도였는데 말이다. 식사가 끝나면 랴버프스키는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곤 했다. 어디 가려고요? 전송하러 나간 올가 이바노브나가 증오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질문을 던진다. 남자는 얼굴을 찌푸리고 눈을 가늘게 뜨면서 두 사람이 다 아는 여자의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댄다. 질투심을 자극하고 화나게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여자는 침실로 달려가 침대에 몸을 던지고는 질투, 분노, 모멸감, 수치심으로 베개를 물어뜯거나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한다. 그러면 디모프가 침실로 가서는 괜히 자기가 무안해하며 왜 그렇게 우는 거야? 이제 그만해요. 그런 모습은 좋지 않아.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지 않소? 라고 우물쭈물 말하는 것이었다. 관자놀이가 깨져나갈 듯한 질투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또 아직 무언가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가 이바노브나는 눈물 범벅인 얼굴을 씻고 분을 바르고 남자가 말한 여자의 집으로 달려간다. 거기 랴버프스키가 없으면 다른 여자 집으로, 또 거기 없으면 다른 여자 집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곧 익숙해졌고 결국은 하룻밤 동안 아는 여자들 집을 다 순례하면서 남자를 찾는다. 모두들 상황이 어떤지 뻔히 짐작할 수 있다. 어느 날 올가 이바노브나는 랴버프스키에게 남편을 이렇게 표현했다. 관대함으로 날 짓누르는 사람이야. 이 표현이 무척 마음에 든 여자는 자기 연애 사실을 아는 화가들 앞에서 남편 얘기를 할 때마다 두 팔을 휘두르며 말했다. 관대함으로 날 짓누르는 사람이야. 생활은 그전 해와 똑같았다. 수요일마다 파티가 열렸다. 배우는 낭송하고 화가는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는 연주하고 가수는 노래했으며 11시 반이 되면 어김없이 식당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고 디모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좀 드시죠. 올가 이바노브나가 유명 인사들을 찾고 발견했다가는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인물을 다시 찾는 것도 전과 똑같았다. 매일 밤늦게 기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디모프가 먼저 잠들지 않고 서재에서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만 달랐다. 그는 새벽 3시에 잠자리에 들어 8시에 일어났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극장에 갈 채비를 하며 화장대 앞에 앉아 있을 때 연미복에 흰 넥타이를 맨 디모프가 들어왔다. 그리고 전처럼 수줍은 미소를 띠고 행복한 눈으로 아내를 응시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방금 박사 논문 심사를 받았소? 그가 자리에 앉아 무릎을 쓸었다. 통과됐어요? 올가 이바노브나가 물었다. 그럼? 그는 웃으면서 앞으로 목을 쭉 뺐다. 등 돌리고 앉아 머리를 매만지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거울로 바라보기 위해서 말이다. 그럼? 그가 다시 말했다. 그리고 말이지, 내가 비상근 강사로 일반 병리학을 가르치게 될 것 같아. 느낌이 그래. 행복하게 환히 빛나는 그의 얼굴로 미루어 볼 때 올가 이바노브나가 그 기쁨과 환희를 함께 나누었더라면 그 순간 모든 것을 영원히 용서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비상근 강사나 일반 병리학이 뭔지 모르는 아내는 그저 극장에 늦을까봐 걱정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2분쯤 앉아있다가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다.
7. 정말이지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진 하루였다. 디모프는 두통이 몹시 심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차를 마실 수도 병원에 갈 수도 없이 내내 서재 소파에 누워 있었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늘 그렇듯 12시가 넘자 랴보프스키 화실로 갔다. 자기가 그린 정물화를 보여주고 어제 왜 왔는지 물어볼 참이었다. 사실 정물화 따위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저 화가를 찾아갈 구실로 그린 것이었으니. 벨도 누르지 않고 들어가 현관에서 덧신을 벗고 있을 때 안쪽에서 여자 옷자락이 조용히 하지만 재빨리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안쪽을 살폈더니 갈색 치맛단이 순식간에 커다란 그림 뒤로 숨어드는 것이 보였다. 이젤과 함께 짙은 색 옥양목 천으로 바닥까지 덮어있는 그림이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여자가 몰래 숨은 것이다. 올가 이바노브나 자신이 거기에 숨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랴보프스키는 마치 급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척 두 팔을 내밀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 어서 와요. 뭐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요? 올가 이바노브나의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수치스럽고 서글펐다. 100만금을 준다 해도 낯선 여자가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를 말할 수는 없었다. 그림 뒤에 숨은 경쟁자이자 거짓말쟁이는 고소하다는 듯 키득거릴 것이 분명했다. 그림을 보여드리려고요. 정물화예요. 올가 이바노브나가 가늘고 약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입술이 떨렸다. 아, 그렇군요. 화가가 그림을 받아들더니 살펴보면서 자연스러운 척 옆방으로 걸어갔다. 올가 이바노브나도 그 뒤를 따랐다. 정물화라. 나트루 모르트가 정물화죠. 소르트, 크로르트, 초르트, 포르트. 가군이 맞는 단어들을 주어 섬기는 화가의 중얼거림 뒤로 총청거리는 발걸음과 옷자락 소리가 들렸다. 그 여자가 나간 것이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고함을 지르고 무언가 무거운 것으로 화가의 머리를 한 대 갈긴 후 나가버리고 싶었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너무도 부끄러운 나머지 자신이 올가 이바노브나도 여류 화가도 아닌 한 마리 벌레처럼 느껴졌다. 난 지쳤어요. 그림을 보던 화가가 주름을 쫓으려는 듯 고개를 흔들면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잘 그렸네요. 근데 오늘도 그리고 작년에도 그리고 다음 달에도 그리는 일을 반복하겠군요. 지겹지도 않나요? 제가 당신이라면 그림을 집어치우고 음악이나 다른 것에 매달리겠어요? 당신은 화가보다는 음악가니까요. 그건 그렇고 정말 지치네요. 차를 가져오라고 해야겠어요. 괜찮죠? 그가 방을 나갔다. 하인에게 무언가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다. 작별 인사를 하고 무언가 설명하는 일을 면하기 위해 더 중요하게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 올가 이바노브나는 라보프스키가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 현관으로 달려가 덧신을 신고 거리로 나섰다. 비로소 숨쉬기가 편해졌다. 마침내 라보프스키로부터 그림으로부터 작업실에서 자신을 짓누른 끔찍한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느꼈다. 다 끝난 것이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재단사에게 갔다가 바로 전날 도착했다는 바르나이를 방문했고 이어 악보 가게에 들렀다. 그러는 내내 랴포프스키에게 어떻게 차갑고 단호하면서도 품격 있는 편지를 써야 할지, 어떻게 봄이나 여름에 디모프와 함께 크림에 가서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 삶을 시작할지 생각했다.
늦은 저녁에야 집으로 돌아온 올가 이바노브나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거실에 앉아 편지를 썼다. 나한테 화가가 아니라고 했으니 마찬가지로 맞받아쳐야지. 매번 똑같은 것만 그리고 매일같이 하는 말이라고는 창조력이 고갈되어 전에 그렸던 그림과 다른 건 전혀 안 나온다는 것뿐이라고. 나한테 그동안 좋은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기억하라고. 지금과 같은 멍청한 행동은 오늘 그림 뒤로 숨어든 여자를 비롯해 상스러운 사람들로 인해 내 영향력이 그만 가려진 탓이라고. 여보, 디모프가 서재에 닫힌 문 안쪽에서 아내를 불렀다. 여보, 왜요? 여기 들어오지 말고 문 앞으로만 와봐요. 사흘 전에 병원에서 디프테리아에 감염되었는데 상태가 안 좋아. 어서 크로스텔료프를 불러와줘. 올가 이바노브나는 남편을 부를 때 마치 아는 남자를 대하듯 이름이 아니라 디모프라고 성을 불렀다. 오시프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골 작품에 나오는 우스꽝스러운 인물 오시프가 연상되기도 했고 오시프 아으리프, 아으리프 오시프라는 말장난이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도 모르게 이름을 불렀다. 오시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서, 상태가 안 좋다니까. 문 안쪽에서 디모프가 말한 후 소파로 되돌아가 눕는 소리가 났다. 어서 불러줘요. 목소리가 꽉 잠겨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올가 이바노브나는 공포로 오싹해졌다. 위급한 상황이잖아. 괜스레 촛불을 들고 침실로 간 올가 이바노브나는 뭘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우연히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다. 공포에 질린 창백한 얼굴, 소매를 부풀리고 가슴에 노란 주름 장식을 단 조끼, 독특한 방향으로 줄무늬가 들어간 치마, 괴상하고 추악한 모습이었다. 갑자기 디모프가 자신에게 보여준 무한한 사랑이, 그의 젊은 인생이 벌써 오랫동안 그가 잠을 자지 않은 주인 잃은 침대까지도 불쌍해져 가슴이 쓰렸다. 평소의 수줍고 선량한 미소도 떠올랐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서럽게 울면서 코로스텔료프에게 간절한 편지를 썼다. 새벽 2시였다. 아침 8시 올가 이바노브나가 침실에서 나왔다. 잠을 설쳐 두통이 심했고 머리도 빗지 않은 데다가 죄지은 표정을 짓고 있어 꼴이 말이 아니었다. 검은 구렛나루의 신사가 옆을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다. 의사인 것 같았다. 약 냄새가 났다. 서재 문가에는 코로스텔료프가 서서 오른손으로 왼쪽 콧수염을 비틀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딱딱한 말투였다. 감염될지 모릅니다. 들어가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어차피 혼수 상태여서요. 정말로 디프테리아인가요? 올가 이바노브나가 속삭이는 소리로 물었다. 이렇게 무모한 사람은 정말이지 재판에라도 넘겨야 해요. 대답 대신 크로스텔료프가 중얼거렸다. 어떻게 감염된 줄 아십니까? 화요일에 소년 환자의 디프테리아 딱지를 대롱으로 빨아들였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런 짓을... 멍청하게. 정말이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위험한가요? 심각해요? 올가 이바노브나가 다시 물었다. 네, 중증이랍니다. 슈레크 선생을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붉고 코가 길며 유대인 억양의 키 작은 남자가 오더니 그 다음에는 어떤지 성당의 사제를 연상시키는
키 크고 등이 구부정한 털투성이 사내가 왔고, 이어서 붉은 얼굴에 안경을 쓴 뚱뚱한 청년도 왔다. 디모프 병상을 지키기 위해 교대로 찾아온 동료 의사들이었다. 하녀는 차를 대접하랴 약국 심부름을 다니랴 바빴고, 집안을 치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조용하고 우울한 분위기였다. 침실에 앉은 올가 이바노브나는 남편을 속인 자신을 신이 벌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수줍음 때문에 개성이 가려져 특징조차 없어 보이고, 선량함이 지나쳐 나약한 존재가 서재 소파에 누워 말없이 고통받고 있었다. 헛소리라도 그 존재가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동료 의사들은 디프테리아만이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다들 크로스톨료프에게 물어볼 것이다. 상황을 다 아는 사람이니. 아픈 동료의 아내가 마치 디프테리아보다 더 끔찍하고 결정적인 악역이라도 된다는 듯한 눈길을 보내는데도 이유가 있을 테니. 올가 이바노브나는 볼가 강변의 달빛 환한 밤도, 사랑 고백도, 오두막의 낭만적인 생활도 더 이상 기억나지 않았다. 괜한 변덕과 불장난으로 인해 자신이 온통 더럽고 끈적거리는 오물을 뒤집어 썼으며, 결코 이 오물을 씻어낼 수 없으리라는 생각만 떠올랐다.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올가 이바노브나는 랴보브스키와의 불장난 같은 사랑을 후회했다. 저주받아 마땅한 일이야. 4시에 크로스텔로프와 함께 식사를 했다. 남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붉은 포도주만 마시며 얼굴을 찌푸렸다. 올가 이바노브나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계속 기도를 올리며 디모프가 건강해지면 다시 남편만을 사랑하고 충실한 아내가 되겠노라고 신께 맹세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코로스텔로프를 보면서 아무 특징 없이 저렇게 평범하고 이름 없이 살다니, 게다가 얼굴도 찌그러지고 행동거지도 엉망이라니, 저런 삶은 얼마나 지루할까? 라는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갔다. 전염될까 두렵다고 남편이 있는 서재에 한 번도 안 들어갔으니 당장이라도 신에게 벌을 받아 죽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자기 삶은 이미 망가졌고 무엇으로도 바로잡을 수 없다는 우울한 확신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식사가 끝나자 어둠이 찾아왔다. 올가 이바노브나가 거실로 나가보니 코르스텔료프가 금실로 수놓은 실크 방석을 머리 아래에 받치고 긴 의자 위에 잠들어 있었다. 드르렁 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번갈아 찾아와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들은 어수선한 집안 상황을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그림이 잔뜩 걸린 거실에서 낯선 남자가 코를 골며 잠자든 말든, 안주인이 머리도 빗지 않고 아무거나 주섬주섬 걸치고 있든 말든 아무 상관없었다. 의사 하나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을 때는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어색하고 이상하게 들렸는지 섬뜩할 정도였다. 다시금 올가 이바노브나가 거실로 나왔을 때에는 코로스텔료프가 어느새 잠에서 깨어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었다. 디프테리아가 비강까지 번졌습니다. 심장 기능도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몹시 안 좋다는 말입니다. 그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슈레크를 부르시죠. 올가 이바노브나가 대답했다. 벌써 왔다 갔습니다. 코까지 번졌다는 걸 그 의사가 발견한 겁니다. 슈레크가 다 무슨 소양이랍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 사람은 슈레크고 저는 코로스텔요프고 그게 다입니다. 시간은 끔찍할 정도로 천천히 흘러갔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아침에 일어났던 상태 그대로 방치된 침대에 옷 입은 채 누워 선잠을 잤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집 전체에 거대한 쇳덩어리가 들어간 꿈을 꾸었다. 그 쇳덩이만 드러내면 모두가 즐겁고 편안해질 것 같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쇳덩이는 다름 아닌 디모프의 병이었다. 나트루 모르트, 포르트, 스포르트, 크로르트. 다시 잠에 빠져들면서 올가 이바노브나는 생각했다. 슈레크로 가군을 맞춰본다면 슈레크, 그레크, 브레크, 크레크. 내 친구들은 다 어디 있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기나 할까? 주님, 우리를 구하소서. 슈레크, 그레크. 또다시 쇳덩이가 집을 채웠다. 시간은 길게 늘어졌지만 아래층의 시계는 자꾸만 종을 쳤다. 조윤종도 계속 울렸다. 의사들이 왔다가는 다시 갔다. 쟁반에 빈 찻잔을 받쳐든 하녀가 들어와 물었다. 마님, 잠자리를 봐드릴까요? 대답이 없자 하녀는 나가버렸다. 아래층에서 다시 시계가 종을 쳤다. 잠결에 볼가강 위로 내리는 비가 보였다. 다시 누군가 침실로 들어왔다. 낯선 존재 같았다. 올가 이바노브나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고로 스텔료프였다. 몇 시죠? 올가 이바노브나가 물었다. 3시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로? 무슨 일이냐고요? 끝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러. 말을 맺지 못한 채 흐느낌이 터져나왔고 의사는 침대에 앉아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한동안 멍하니 있던 올가 이바노브나는 갑자기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고 천천히 성호를 긋기 시작했다. 끝나갑니다. 의사가 가는 목소리로 되풀이해 말하더니 다시 흐느꼈다. 자기를 희생한 탓에 죽어가고 있어요. 이 얼마나 큰 학문적 손실인지. 우리 모두를 합쳐도 견주할 수 없는 위대하고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큰 기대를 안겨주었는지. 크로스텔요프는 서글프게 말하며 손마디를 꺾었다. 그런 학자는 이제 2번 다시 없을 겁니다. 오시프티모프, 이렇게 허망하게 가다니. 하나님. 크로스텔요프는 절망감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저었다. 인간적으로도 대단했지. 선량하고 깨끗하고 사랑이 넘쳤어. 사랑이 아니라 유리 같았다니까. 학문을 위해 봉사하다가 그 학문 때문에 죽는군. 그의 말투는 갈수록 누군가를 비난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소처럼 밤낮으로 일했지만 아무도 그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았어. 젊은 학자, 미래의 교수가 진료 일거리를 찾아다니고 밤마다 번역을 해야만 했어. 돈을 버느라고. 그는 증오의 눈빛으로 올가 이바노브나를 바라보았고 두 손으로 침대 시트를 잡더니 시트가 죄를 짓기라도 한 듯 북북 찢었다. 그 스스로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남들도 그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맞아. 보기 드문 사람이었어. 거실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응수했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남편과 보낸 날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히 돌이켜보았다. 그가 정말로 비범하고 드문 사람이라는 것, 자기가 아는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갑자기
갑자기 깨달았다.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그리고 모든 동료 의사들이 남편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자 그게 다 장래의 유명 인사를 향한 기대였음이 분명해졌다. 주변의 벽, 천장, 램프, 바닥의 양탄자가 자신을 비웃듯 흔들거렸다. 코앞에 유명 인사를 놓쳤군. 기회는 지나갔어. 라고 떠들어대는 것 같았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흐느껴 울며 침대에서 거실로 달려나갔다. 모르는 사람 곁을 지나쳐 서재의 남편 곁으로 뛰어나갔다. 허리까지 담요를 덮고 소파에 꼼짝 안 하고 누운 그의 얼굴은 무섭게 여의었고 산 사람한테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누런 낯빛을 하고 있었다. 이마, 검은 눈썹, 낯익은 미소만이 그가 디모프라는 것을 알아보게 했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급히 남편의 가슴, 이마와 손을 만져보았다. 가슴은 아직 따뜻했지만 이마와 손은 오싹할 정도로 차가웠다. 반쯤 뜬 눈은 아내가 아닌 담요를 보고 있었다. 디모프! 올가 이바노브나가 큰 소리로 불렀다. 설명하고 싶었다. 실수가 있었다고. 하지만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 기회가 아직 남았다고.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제 남은 평생 당신만을 존경하고 경외하면서 살겠다고. 디모프, 제발. 올가 이바노브나가 남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이제 두 번 다시 깨어나지 못한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거실에서는 고로스텔로프가 하녀에게 말하는 중이었다.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교회지기한테 가서 사람을 찾아달라고 해요. 시신을 씻기고 운반하고 필요한 일들을 맡아줄 그런 사람 말이요.